한국인들이 이래서 특별하군요. 어쩐지 한국인들은 좀 특이하다 했어요. 여기 프랑스 파리.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 강 교수를 만난 프랑스인 교수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난 한국인들의 특별함이 궁금했던 프랑스인 교수는 데이비드 강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궁금증이 풀리며 이제는 한국인에 대해 완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한국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의 철학과 교수 클레어 르노입니다. 저는 그간 인문학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와 문화현상을 연구를 해왔죠.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를 방문한 교수님 덕분에 한국을 더 알게 된 거라 어쩔 수 없이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타자를 치면서도 이번 파리올림픽을 떠올리면 씁쓸할 뿐입니다. 이제 폐막을 향해 가는 이번 파리올림픽은 프랑스 국민으로서 기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었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심지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는 바람에 요새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어제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펠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 웅장한 탑과는 달리 우리의 자존심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크롱 대통령이 무리하게 올림픽 유치를 밀어붙인 것부터가 문제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국가적 망신을 사고 있어 정말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들어보니 중국산 제품으로 올림픽을 도배했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개막식 드론쇼부터 시작해서 경기장 바닥재, 심지어 마스코트 인형까지 거의 모든 것이 중국산이라니요. 경제적인 이유로 그랬겠지만 이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본 그 기사에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프랑스는 패션, 요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올림픽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걸까요? 절로 미간이 찌푸려지는데 이게 커피가 써서 찌푸려지는 건지 아니면 복장 터지는 뉴스가 이어져서 미간이 찌푸려지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네요. 대학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올림픽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죠. 한 학생이 프랑스가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어. 이게 뭐야, 완전 개망신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 어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미안할 따름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강의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우리는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토론 중에 한 학생이 코로나 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했어요.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회 조직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요. 얼마 전 영국 수영 선수가 경기 직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직위원회는 마스크 착용도 의무로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며 한 발 빼고 있더군요. 놀랍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대로 대처를 했다면 더 놀라웠겠죠. 그냥 매번 이렇게 국민들의 부끄러움을 최고치로 갱신을 하는지 그 점이 더 놀라웠을 뿐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것에만 급급해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죠.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으로 강의실이 뜨거웠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길에 문득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랜 지인인 데이비드 강 교수가 파리에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에 방문했었던 데이비드 강 교수와 친분이 생겼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프랑스에 왔을 때 저와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던 걸 기억하냐고 하길래 안 맞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올림픽 토론으로 머리가 복잡해 잊고 있었던 약속이었어요. 데이비드 교수를 만나 오래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좀 하고 기분도 전환시킬 겸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춰 세느 강변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요.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클레어, 오랜만이에요. 데이비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데이비드. 파리는 어떠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워요. 올림픽 준비가 이렇게 부족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프랑스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마크롱 대통령 탄핵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림픽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가 오늘 수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클레어.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의 말에 위안을 받으면서도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데이비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양궁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도 그렇고 사격에서의 놀라운 집중력도 인상적이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선수들의 기량은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경기 후 선수들의 예의 바른 모습과 매너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승리 후에도 과도한 세리머니 없이 상대 선수를 배려하는 모습이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한국인들은 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걸까요? 중국이나 일본도 강한 나라들인데 한국만의 독특한 점이 있나요?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똑바로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클레어. 한국의 특별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데이비드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와 규모는 정말 놀랍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이건 정말 유례없는 성장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근면성실한 국민성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들의 근면성은 빨리빨리 문화로 이어져 빠른 발전을 가능케 했죠.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안주하게 된 걸까요? 데이비드, 당신 말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클레어. 하지만 모든 나라에는 장단점이 있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가진 열정과 노력하는 자세는 정말 배울만해요.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경쟁 문화는 주의 깊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런 문화적 특성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데이비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내일 올림픽 경기장에 가볼 생각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았고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다음날 저는 데이비드의 가족들과 함께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안세영 선수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의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이 경기를 주목해보세요, 클레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세계 랭킹 1위 선수예요. 그의 경기 스타일이 한국 선수들의 특징을 잘 보여줄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자 안세영 선수의 움직임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빠른 발놀림과 정확한 샷,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 정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대각선 스매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신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세영 선수의 높은 IQ와 집중력이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에서 안세영 선수는 21대 13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와 끈질긴 수비가 돋보였어요. 두 번째 게임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19대 13으로 앞서 나가던 중 긴 랠리가 이어졌어요. 보세요, 클레어. 저 선수의 집중력을.
데이비드가 가리켰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굳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예요. 데이비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마침내 20대 16에서 마지막 득점을 성공시키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후의 모습이었어요. 승리의 기쁨에 너무 취해 있지 않고 오히려 상대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잖아요. 아름답네요. 데이비드가 휴대폰을 꺼내어 촬영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금까지 본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데이비드 정말 놀라워요. 안세영 선수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의 예의, 스포츠맨십 그리고 끈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한국의 문화와 교육 때문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의와 존중, 그리고 끈기의 중요성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이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데이비드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가치관을 실제 경기에서 보여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올림픽처럼 큰 무대에서요. 맞아요, 클레어. 데이비드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거죠.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선수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데이비드 교수를 만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니 오래전에 꺼진 정열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 교수 가족을 집에 초대해서 대화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죠. TV 뉴스를 통해 각국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국 펜싱 선수들 소식이 나왔습니다.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를 이기고 환호하는 선수들 소식에 이어 한국 선수들의 매너가 집중 보도되고 있었죠. 아나운서의 신랄한 프랑스 대표팀 비판이 이어져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입을 열며 침묵을 깼죠. 데이비드, 한국 선수들은 굉장한 집중력뿐만 아니라 매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교육은 성적뿐만이 아니라 예의범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스포츠에서도 발휘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 프랑스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클레어. 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죠. 중요한 건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파리에 살지만 올림픽 경기는 교수님이 아니면 보러 가지 않았을 거고 또 한국 대표팀에 대해 이렇게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스케줄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파리 관광을 좀 더 도와주고 싶어요. 데이비드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경기장에서 본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의 특별함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올림픽에서의 한국의 메달 획득 현황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은 메달을 따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궁, 태권도 같은 전통적인 강세 종목뿐만 아니라 수영, 사격 등 새로운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더군요. 와, 정말 대단하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의 스포츠 과학 기술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스포츠 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VR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분석, 심지어 로봇 개발까지 정말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이래서 그렇게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검색을 계속하다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한 통계를 보았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과 가장 짧은 수면시간을 기록하고 있더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다니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게 데이비드가 이야기해준 교육열과 끈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혼자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로 가득 찼죠. 하루라도 빨리 데이비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약속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데이비드,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조사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죠.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오, 그래요? 어떤 점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우선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 실적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은 메달을 따고 있잖아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올림픽 성과는 정말 놀랍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선수단 운영의 효율성과 세심한 준비가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에펠탑을 향해 걸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도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경제 성장이 올림픽 성과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은 스포츠 분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선수 육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에펠탑에 도착한 우리는 전망대에 올라 파리의 전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도 흥미로웠어요.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스포츠에도 적용돼요.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해요. 그리고 한국인의 근면성은 힘든 훈련도 꿋꿋이 견딜 수 있게 해주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저는 궁금증을 더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한국은 이미 많은 종목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어요. 게다가 스포츠 과학과 기술 발전에도 적극적이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데이비드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제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도 꼭 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올림픽에서의 성과, 그리고 그 뒤의 숨은 문화적 특성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그들의 끈기, 노력, 그리고 혁신 정신은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죠.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거예요. 여러모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신기한 나라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 성과를 넘어 그들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제게 단순한 스포츠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죠. 앞으로도 이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프랑스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조금 늦게 한국을 알게 되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중에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DNA의 한국분들 모두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오늘은 한국계 미국인 교수 덕분에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프랑스 여교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 태국의 영웅을 키워낸 한국인 감독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 태국인들이 보냅니다.
저 역시도 파니팍 언니와 한마음으로 큰 절을 올리고 싶어요. 폐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파리올림픽. 태국 선수의 금메달에 태국과 한국 모두 감동으로 뭉클해지는 일이 있었죠. 태국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2연패, 그리고 파리올림픽의 첫 금메달을 달성한 태국의 태권도 대표 파니팍 선수와 함께한 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파니팍 선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해왔던 친한 동생분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분들께 정말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방콕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파차이입니다. 저와 함께 훈련을 하며 태국의 최초를 써내려가고 있는 파니팍 언니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정말 기쁜데요. 파니팍 언니의 최초에는 최영석 감독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태국인들을 대신해서 한국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파니팍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태권도 덕분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거든요. 저와 파니팍 언니는 어릴 때부터 같은 태권도장에서 함께 운동했어요.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거의 모든 일과를 같이 했기 때문에 친한 언니 동생이자 좋은 훈련 파트너이자 또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재능은 좀 달랐지만요. 저는 사실 재능을 아주 타고나진 못했어요. 노력파였습니다. 반면에 파니팍 언니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실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을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저는 타고난 재능에 성실함까지 갖춘 언니를 보며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방콕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이 아이들을 저희 태권도장에 보내시면서 태국인인 제가 대체 어떻게 태권도를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태국에 태권도장이 많은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던데요. 태권도는 분명 좀 생소한 운동이 맞았어요. 최영석 감독님이 태국팀을 맡기 전까지는요. 최 감독님이 태국 대표팀을 맡으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님은 우리나라에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과 기술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감독님의 지도 아래 태국 태권도는 빠르게 성장했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태국에서 태권도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2004년 올림픽 동메달, 2008년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2010년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놀라운 성적이 연일 보도되며 태국 전역에 태권도가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예의범절을 잘 배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태국의 상류층 아이들이 많이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까지 사그러들지 않는 태권도 열기의 중심에 파니팍 언니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기에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안쓰러운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언니는 매일 8시간 이상 고강도 훈련을 받았어요. 체중 감량도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언니가 살이 찌는 타입은 아닌데 키가 워낙 큰 탓에 49kg급을 뛰기 위해 체중 관리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 감독님이 계셨기에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감독이라 의사소통도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감독님은 열정적으로 태국어를 배우셨고 우리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죠.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좀 무섭기도 했어요. 타이거 최라는 별명은 우리가 지어드렸는데 잘 어울리지 않나요? 훈련할 때 호랑이처럼 무서우셔서 그렇게 지어드렸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혼을 내는 건 역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정이 있기에 혼을 내시는 것이라는 걸요. 또 저희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감독님은 기본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 동작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죠. 언니는 그런 감독님의 지도 방식을 100% 신뢰했어요. 감독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늘 말했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누군가는 저희의 훈련 현장을 보고 애들을 왜 저렇게 자냐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감독님의 훈련은 정말 혹독했으니까요. 저희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고강도 훈련을 받았고 사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 달리기로 시작해서 3시간 동안 기본기 훈련을 하고 매일 발차기 1000개는 기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체력 훈련과 스파링이 기다리고 있죠. 저녁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되는 훈련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훈련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파니팍 언니는 그 훈련을 정말 잘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체력은 저희의 든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 감독님은 기술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태권도의 정신, 예의, 인내, 끈기 같은 가치들도 함께 가르치셨죠. 실력이 뛰어나도 품성이 나쁘면 절대 선수로 뽑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태권도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힘들고 피곤하면 핑계를 대고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버티고 될 때까지 두들기는 자세를 배웠기에 저는 지금 태권도 도장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항상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선수가 TV에 나와서 감독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거예요.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 저희 팀 전체가 멍했어요. 파니팍 언니는 특히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럴 리가 없어. 감독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했죠. 감독님의 엄격한 훈련 방식을 소화해내며 감독님이 엄한 분이라는 건 다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엄한 것과 폭력은 전혀 다르죠. 감독님은 항상 우리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폭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이겠지 하고 넘겼는데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감독님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쏟아냈고 일부 사람들은 감독님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저희 팀 분위기도 엉망이 됐어요. 훈련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죠. 그때 파니팍 언니가 먼저 나섰어요. 우리가 직접 진실을 말해야 해. 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어요. 혹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단호한 태도에 우리도 용기를 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영석 감독님은 우리의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입니다. 감독님께서 우리를 폭행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감독님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셨고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말했어요. 감독님의 훈련은 힘들지만 그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태국 국민들도 우리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고 감독님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당시 폭행을 주장했던 선수의 거짓말이 밝혀진 거죠. 알고 보니 이전 감독님이 최영석 감독님을 음해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대요. 그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태국 국민들은 감독님께 미안해하며 더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TV에서는 감독님의 업적과 우리 팀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영됐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팀은 더 단단해졌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거든요. 파니팍 언니는 그때 감독님께 우리가 감독님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감독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감독님도 이 일을 계기로 더 따뜻해지셨어요. 여전히 엄격하셨지만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 큰 애정을 느낄 수 있었죠.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설 수 있었다.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을 때 우리도 같이 울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태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파니팍 언니는 이 일을 겪은 후 더 강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금메달로 보답해야 해. 라면서 더 열심히 훈련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최영석 감독님, 파니팍 언니, 그리고 우리 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죠. 그리고 이런 역경을 이겨낸 걸 축하라도 하듯 파니팍 언니는 2015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로 최 감독님과 태국 국민들 모두에게 보답했습니다. 저희는 올림픽 메달 자체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 너무나 기뻤는데요. 최 감독님과 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메달의 기쁨은 잠시고 다음 올림픽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죠. 언감생심, 꿈에서도 보지 못한 금메달이 목표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게 가능할지는 대표팀 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언니의 실력을 의심한 건 아닌데 워낙 꿈같은 이야기니까요. 또 운도 따라줘야 하고요. 주변에 의심 섞인 눈초리의 언니는 금메달을 향한 열정이 더욱 커졌다고 더 열심히 훈련했고 마침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태국 태권도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었어요. 저는 2016년 이후 국가대표의 꿈을 접고 사범의 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언니의 가장 큰 응원자였고
매일 아침 언니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금메달을 딴 기분이었어요. 준비 과정을 가까이서 봤기에 더 간절히 응원했던 것 같네요. 체중 감량으로 고생하는 걸 옆에서 고스란히 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도 훈련은 더 열심히 하는 언니를 보며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죠. 도쿄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저도 언니와 함께 울었어요. 13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금메달 이후 언니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부상 때문에 은퇴를 고민하게 된 거죠. 언니가 저에게 처음 은퇴 얘기를 꺼냈을 때 정말 놀랐는데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너무 힘없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태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다음 올림픽 2연패가 가능하겠는가라며 몰아붙였는데 언니가 여기에 좀 지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석 감독님이 나서셨어요. 감독님은 언니를 따로 불러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이 이야기들은 언니와 감독님만의 비밀이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언니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언론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아주 처음에 태권도를 시작했던 그때처럼 밝은 얼굴로 다시 경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언니의 훈련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부상 관리에도 신경 쓰면서 기술을 더욱 갈고 닦았죠.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언니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꼭 2연패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언니의 눈빛은 정말 든든해 보였죠. 저는 언니가 훈련할 때마다 할 수 있어, 언니. 라고 응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죠.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재생됩니다. 태국의 태권도인으로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는데 다들 보셨을까요? 파니팍 언니의 상대는 중국의 우수한 선수 거칭이었는데요. 1라운드에 갑자기 거칭이 빠른 발차기로 언니의 몸통을 가격하고 2점을 먼저 내줄 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파니팍 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죠. 이게 바로 최 감독님이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멘탈, 정신력.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빠른 몸놀림으로 거리를 좁히더니 정확한 돌려차기로 거칭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3점을 만회하며 역전에 성공했죠. 2라운드에서는 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고 두 선수 모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듯한 집중력을 보여줬기에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라운드 마지막 승부의 순간이 다가왔을 땐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6대6으로 팽팽했죠. 남은 시간 30초 언니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어요. TV 화면 속에서 최영석 감독님이 언니에게 뭔가를 열심히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종료 10초 전 언니가 갑자기 회전을 하더니 완벽한 타이밍에 머리 부위를 가격했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점수판에 3점이 올라갔어요. 9대6.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파니팍 언니의 올림픽 2연패가 확정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해냈어.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13년 동안 함께 달려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콕 주택가가 다 함성으로 물들었어요. 술집에서 중계를 보던 사람들도 집에서 보던 사람들도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파니팍 언니가 최영석 감독님을 향해 달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언니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을 때 태국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석 감독님은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얼른 언니를 일으키려 하셨지만 언니는 한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언니의 어깨가 흐느끼듯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감독님도 결국 눈물을 보이셨죠. 이 순간 모든 태국인이 다 같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니팍 언니의 가족들을 제외하면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운 사람 5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긴 해요. 언니가 큰 절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언니를 이끌어주신 감독님에 대한 감사함,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태국 태권도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존경심. 그 모든 감정이 언니의 큰 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에서 언니는 감독님은 저에게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스승이자 또 다른 아버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감독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감독님께 가장 높은 존경을 표하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단순한 감독님이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을 제시해주신 제게도 부모님 같은 분이십니다. 최영석 감독님은 오늘의 영광은 판입학의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나는 그저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이다. 라며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모든 걸 쏟아부은 분이란 걸 알기에 저는 감독님의 겸손함 그리고 판입학 언니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주고 싶은 감독님의 배려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감동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SNS에 감동의 글을 올렸어요. 판입학이 보여준 감사와 존경의 마음에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라는 글들이 넘쳐났죠. 저 역시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판입학 언니와 최영석 감독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키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판입학 언니는 태국 태권도의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하지만 저에게 언니는 여전히 13년 전 그 열정 넘치던 소녀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언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언니처럼 제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스승이 되고 싶어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판입학 언니의 성공은 태국 태권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언니의 두 번째 금메달 이후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기하급수로 많아졌어요. 제 도장에도 지금 며칠 새 몰려든 상담 문의가 엄청납니다. 상담을 오면 다들 판입학 언니처럼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언니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은 방콕에만 600개가 넘는 태권도장이 있는데 무에타이를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저는 무에타이를 뛰어넘을 거라 확신해요. 앞으로도 우리 태국 태권도는 계속 발전할 거니까요. 최영석 감독님과 판입학 언니가 보여준 투지와 열정을 이어받아 저도 제 제자들에게 그 정신을 전하고 싶어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교류의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고 부모님 역시 한국 문화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도장 학생들은 태권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해요. 저도 덩달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하며 익히는 한국어 외에도 짧은 문장 정도는 다들 한국어로 이야기할 줄 알거든요. 또 최근에는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들이 태국으로 많이 오고 계세요.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태권도 정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때로는 한국 도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끼리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양국의 문화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게다가 태국 정부에서도 태권도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체육 수업에 태권도를 정식 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를 접하게 될 거라 태권도 사범으로서 제 역할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태권도가 태국의 새로운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어요. 태권도 외에는 무에타이와 나란히 한 축을 이룰 다른 스포츠를 찾기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제 도장에서 훈련한 학생이 올림픽에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판입학 언니처럼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오는 제자를 보고 싶어요. 그날이 온다면 제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죠? 태국 태권도의 미래를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만큼 가능성도 크고 할 일도 많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정말 멋진 여정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최영석 감독님, 판입학 언니, 그리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태국 사람들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태권도는 이제 태국과 한국을 잇는 강력한 다리가 되었어요. 이 다리를 통해 두 나라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거예요. 저는 이 아름다운 변화의 한가운데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며 태국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태국의 영웅을 만들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모두 태국의 태권도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최근 우리가 이렇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는데 가장 큰 희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분들께 아직까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참혹한 90대 할아버지의 집이라며 퍼진 글이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 온 90대 노인이 있다 전해진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70여 년 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에 참전했던 김영길 참전용사였는데요. 하지만 정전 후 뼈저린 가난 속에 살아야 했던 노인은 자신이 쉴 공간조차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현재 피부암이란 병까지 앓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 씻기가 힘든 화장실로 인해 보일러실에서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정전 후 71년이 된 지금 처음으로 그에게 기적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참전 용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국내 기업이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피부암을 앓고 있는 참전 용사에게 가장 시급한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고 씻기조차 힘들었던 화장실은 현재 평범한 화장실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참전 용사의 수십 년간 간절했던 소망이 이제 이뤄진 것입니다. 참전 용사는 현재 이 상황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인들의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는데요. 인프레쉬, 이곳은 현재 김영길 참전 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작년 부산에서 논란이 된 생활고로 8만 원어치의 식료품 절도를 저지른 참전 용사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지원한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천만 원 상당의 식사 상품권 제공, 1000km가 떨어진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인프레쉬가 이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평범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프레쉬는 후원 창구를 열어달라는 많은 요청에 최근 후원 티셔츠와 볼캡을 출시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와 함께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는 365일이 국경일인 듯 지금도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참전 용사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분들의 상황이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영웅분들이 많은 만큼 이번 협업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저장소 채널을 통해 참전 용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